상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되겠고요. 오케이. 그러면 심리상담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심리상담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리상담은 또 어떻게 일반 상담과 차별화될까요? 요즘은 상담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죠. 법률 상담도 있고 무슨 뭐뭐 상담도 있고 어디 가도 다 상담이라는 말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담들과 과연 심리 상담은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죠. 우리가 상담 기술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질문이 상담 기술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상담이 어떤 것이라고 상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상담이라는 정의가 있죠. 그러나 또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상담이란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서 함께 가는 전이다, 함께 가는 과정이다, 뭐 버팀목이 되어주는 과정이다, 뭐 등등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상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과 또 일반적인 상담의 정의, 그런 것들이 상담의 방향, 결국 상담을 어떻게 이끄는지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상담이라는 도구는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상담의 방향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에 대한 정의를 지금부터 배울 거지만 여러분 스스로 심리상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해볼까요?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화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감정 측면의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이런 정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한번 여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죠. 일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상담 분야에서는 이런 사람을 내담자라고 말해요. 또 정신과에서는 주로 환자라는 말을 쓰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마 클라이언트라는 말이 더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영어권에서는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는 내담자라고 주로 사용을 해요. 또 페이션트라는 말도 사용하죠. 페이션트는 우리말에 좀 더 환자, 그러니까 병원 세팅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 또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상담자는 카운셀러, 카운셀러라고도 하고, 또 영어권에서는 therapist라는 말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카운셀러나 테라피스트 이런 어떤 전문적인 상담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대화 관계라는 부분이죠. 대화 관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상담은 상담을 다른 말로 이제 더 쉽게 영어로 말하면 톡 테라피라고 해요. 톡 말로 한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말로만 상담을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상에 따라서 상담의 도구가 주 도구가 언어가 아닌 다른 뭐 놀이라든지 또 모래상자라든지 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이 되죠. 하지만 역시 그러한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상담에서도 이 톡, 언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고 내담자의 문제 그거를 해결하고 또 내담자의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문제 해결도 있고 또 성장도 있고 과정이란 말이 또 들어있네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의 정의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죠. 또 하나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이건 신경진 씨가 이야기한 건데 상담은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화적인 방법을 통해 치유하는 협력적인 관계이다. 그렇죠? 위의 정의와 비슷해요. 그죠? 여기 이제 협력적인 관계라는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띄네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이 상담을 생각할 때 조금 그냥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이 심리 상담을 이루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심리 상담이라는 것의 어떤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이렇게 구성 요소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리 상담은 잠깐만요. 색깔을 한번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내담자가 있고 상담자가 있고 그러니까 관계라는 말 했죠. 치료 관계. 그 다음에 치료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치료 관계가 이루어지는 맥락이 있고 이 관계는 당연히 목표가 있죠. 그냥 둘이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케이. 먼저 내담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내담자라고 하면 그렇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여기서 제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썼어요. 하지만 내담자 중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요청하지는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그 내담자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곤 하죠. 누구 생각나는 대상이 있나요? 그렇죠. 아동이나 청소년 내담자.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주로 상담실 문을 두드리게 되죠. 내담자는 어쨌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또 호소 문제 그런 이제 봉착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 문제 때문에 이 내담자는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내담자 본인은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은데 가족이나 주변인이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또 내담자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주관적인 고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의 훼손을 경험하거나 기능의 손실을 경험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려워진다거나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생활에서의 기능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죠. 내담자 중에는 내담자의 우리 이제 상담을 할 때 내담자의 어떤 이력 이제 그러니까 직업적인 경력을 잠깐만요. 직업 경력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작성하는 난이 있어요. 면접 이제 그 인테이크 그러니까 첫 면접 접수 면접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그 직업 경력을 보면 굉장히 한 군데서 오래 쭉 일했다기보다는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고 아니면 지금은 또 휴직이나 이런 상태고 이런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만 봐도 이 사람이 뭔가 이 정말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업무 수행에 있어서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죠. 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머니가 우울,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을 때 제대로 그 자녀의 욕구나 자녀의 필요를 돌봐주기는 또 어렵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적 훼손이나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 또 내담자는 대인관계적 문제로 갈등, 관계적 갈등이나 또 고립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내담자로서 상담실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양가 감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상담실 문을 두드렸으니까 상담을 받을 준비가 다 되었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담자가 상담실 문을 두드리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간보기로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담을 받기로 결심을 해도 역시 이게 과연 잘 될까? 이게 도움이 될까? 내가 괜히 돈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이거 너무 힘든데?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존재해요. 상담자는 이 점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상담자라는 요소를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그래요. 이제 상담 기술 훈련도 여러분이 상담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오케이. 그렇다면 상담자는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 발달, 성격, 이상심리, 상담 이론들 여러분들 그거 다 듣고 있죠? 그게 바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가는 과정이에요. 또 심리평가. 요즘은 또 심리평가도 굉장히 다양한 심리평가가 다양한 세팅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심리평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심리평가가 나에 대한 뭔가를 알려줄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이제 상담 이론도 알아야 되고, 심리평가 관련 지식도 가져야 돼요. 다양한 이제 심리평가가 있죠. 성격, 뭐 지능, 진로 검사도 다양하게 있고, 뭐 우울증 검사, 뭐 불안 검사 등등 다양하게 있죠. 또 상담자는 지식만 가져서는 상담자가 될 수 없어요. 상담이라는 필드는 굉장히 어려운 필드예요. 이게 이론적 지식만 가졌다고 잘 해낼 수 있는 필드가 절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이 이 상담 기술을 들으면서도 그걸 아마 깊게 뼈저리게 다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과 기술의 그 간극이라는 건 또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이론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로 그럼 나는 상담자가 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상담자는 그래서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이런 상담 기술 훈련을 배우고 또 심리평가 관련 기술을 배우는 거죠. 심리평가 관련 기술이라고 하면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그걸 해석할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심리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줄 알고 또 그것을 내담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해석 상담을 수행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의 기술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상담자는 전문가로서 전문가적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담 물론 이제 인성적 자질도 많이 필요하죠. 인성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닫혀 있거나 뭔가 그런 어떤 것들을 만약 내가 지금 그런 상태라면 그런 것들을 다듬어야죠.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어떤 개방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안녕을 생각하고 이런 어떤 또 수용하고 이런 어떤 이제 인성적 자질을 이제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윤리적인 태도인데 전문가는 대부분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전문가 집단. 전문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에게 어떤 방향성을 주고 전문가에게 교육을 수행하고 전문가의 어떤 권리와 그 어떤 전문가의 또 한계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 이제 학회죠. 학회나 협회 이런 것들. 그 이제 학회나 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별로 윤리적인 강령, 윤리 강령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상담 관련 학회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학회들에서도 상담자에 대한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윤리 강령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 내담자의 권리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전문성과 자격 범위에 맞는 활동이 어떤 건지, 이중관계의 금지라든지,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담자의 사회적 책임은 어떤 것인지, 연구 및 심리검사 실시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절차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 강령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좀 복잡해졌죠. 이 상담자라는 거를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가진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전문가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장으로. 그러면 아까 이제 관계라는 말이 주로 나왔는데 상담자는 이렇게 이 치료 관계 잠깐만요. 치료 관계. 이 치료 관계를 이제 상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작업 관계. 그래서 이 작업 관계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테라퓨틱
내가 만들었으면 therapeutic alliance, therapeutic alliance. 이렇게 이제 뭐 working alliance라기도 하고 therapeutic alliance 영어로는 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 사교적 관계가 아니죠. 이 관계는 시작이 있고 그냥 다른 관계,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시작은 있지만 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치료 관계는 달라요. 시작은 계약이죠.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약.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결이 있어요. 무한정 상담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끝이 있는 관계죠. 굉장히 이렇게 구조화된 관계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담 관계가 협력하는 관계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지만 상담 회계 운영 및 내담자보는 이제 결국은 상담자의 궁극적인 책임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치료 관계는 이런 구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구조화된 관계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대되는 역할이 존재해요. 들어봤어요? 상담자에게는 어떤 역할이 기대될까요? 상담자는 물론 윤리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하면서 내담자의 안녕과 내담자의 문제 해결과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겠죠. 또 상담자는 상담에 대해서 정직하게 내담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막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뭐 과장하거나 자기 어떤 전문성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또 내담자도 역할이 있어요. 내담자는 그냥 오기만 하면 되냐? 상담실을 그냥 오기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내담자는 자기 개방을 해야죠. 상담자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내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냐? 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상담자니까 왠지 사람을 꿰뚫어 볼 것 같다. 그래서 왠지 내가 다 드러날 것 같고 들킬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다. 상담가니까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물론 많은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빠른 시간에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담자가 자기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상담자는 그 내담자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담자는 자기 오픈을 하고 자기 탐색 및 관찰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새로운 행동의 시도들을 하고 이런 역할이 기대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 치료 관계는 아무데나, 아무데서나, 아무 때나 일어나면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